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국가라는 시스템 있잖아요. 만약에 그 시작이 사실은 전쟁과 돈의 거대한 거래였다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국가건설 머신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피와 돈으로 만들어진 근대 국가의 탄생 묘화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 뭘까요? 네, 바로 돈과 군대입니다. 재정과 군사력이죠. 이 둘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국가라는 걸 만들어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말이죠. 이때 전쟁의 규칙이 완전히 정말 송두리째 바뀌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 변화의 바람이 근대 국가라는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변화의 키워드는 바로 군사 기술입니다. 새로운 무기랑 방어 기술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국가의 운명까지 바꿔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있기 전에 중세 유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흔히 봉건제 사회라고 하죠. 왕이 있긴 한데 힘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권력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한테 있었죠. 저마다 군대도 따로 가지고 있었고요. 말 그대로 권력이 아주 잘게 쪼개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이 별 모양 요새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기존의 공성 무기들로는 이제 이 요새를 뚫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럼 이 성을 함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끝도 없이 포위하고 공격하는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방어 기술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공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보병들이 이제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중세 기사들을 밀어내고 전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전쟁은 몇몇 기사들의 용맹함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보병 부대를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돈의 힘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흐름이 보이시죠? 새로운 군사 기술이 등장하니까 전쟁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군대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돈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필요해진 겁니다. 이제 모든 왕과 군주들의 머릿속은 딱 한 가지 고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대체 이 엄청난 전쟁 비용을 어디서 구하지? 그래서 두 번째 장의 주제는 바로 그 돈입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당시 국가들이 어떤 기가 막힌 방법들을 찾아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쟁이 한번 터지면 막 몇 년, 몇십 년씩 이어집니다. 군대 규모는 계속 커지고요. 당연히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당시 군주들한테는 정말 악몽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도 왕위도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찾아낸 해법이 바로 중상주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국내 산업을 팍팍 밀어주고 해외 무역을 장악해서 국고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전부 어디에 썼을까요? 맞습니다. 더 크고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데 쏟아 부었죠.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동맹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왕과 상인 계급의 만남이죠. 일종의 딜이 이루어진 거예요.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상인들의 무역 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은 돈을 벌어서 세금으로 왕의 금고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거죠. 서로에게 완벽한 윈윈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군사기술의 발전과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이 만나면서 드디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바로 이 재정군사국가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정군사국가, 이름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강력한 상비군, 즉 군사력을 유지하는 국가.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세금으로 군대를 키우고 그 강력해진 군사력으로 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일종의 성장 엔진을 장착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국가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요. 우선 지방 영주나 귀족들의 힘은 쫙 빠지고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됩니다.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착착 수행하는 전문 관료 조직이 생겨나고 전쟁이 있든 없든 항상 유지되는 상비군이 국가 권력의 핵심이 됩니다. 당연히 돈을 벌어다 주는 상인 계급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돈과 자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 땅을 뺏는 영토 확장이나 식민지 경쟁에 아주 공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나라들이 강력한 군주를 중심으로 떠올랐는지 실제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주요 사건들을 보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세워지면서 무역의 판도를 바꾸고요. 1618년에 터진 30년 전쟁은 유럽 전체의 군사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죠. 그리고 1643년 바로 그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왕이 되면서 절대 왕정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당시 잘 나가던 나라들을 좀 비교해 볼까요? 먼저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이 사람은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이 말로 유명하죠.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왕권을 어마어마하게 키웠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좀 독특해요. 여기는 왕보다는 동인도 회사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 기업이 중심이 돼서 상업과 금융의 힘으로 강대국이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돈을 모으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에스파냐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초기 모델이라서 군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한테서 좀 강압적으로 자원을 쥐어짰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같은 후발주자들은 좀 더 스마트했죠. 경제에 주는 충격은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는 훨씬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국가라는 게 무슨 자유, 평등, 박애 같은 멋진 이상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아주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절박한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어디에 쓰고 있죠? 맞습니다. 국방비입니다. 결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려는 과거의 이 패턴. 과연 지금의 우리는 이 패턴에서 얼마나 멀리 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